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현재라고 하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그리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수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얘기 다 좀 천천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데 소통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유학 가기 전에 광고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광고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잘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게 굉장히 좀 큰 훈련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소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중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중이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뭐 저도 그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 알았고요. 사실 미국이나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큰 분야예요. 건강 증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게 뭐 저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누가 하나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뭐 뱃살을 어떻게 해라. 뭐 먹는 걸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건강검진 제때 받아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법, 정책, 뭐 하나, 문화, 뭐 하나 이제 뭐 허투루 볼 게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있어요.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담뱃갑에 보면 이렇게 경고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흡연자면 그게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이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제, 이걸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도 고민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통에 의해서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분야가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고 저도 그걸 전공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소통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통 감수성이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감수성이라 그러면 뭐 헬스컴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으로도 활용이 되고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물론 소통을 한다. 그리고 미디어도 소통을 한다. 정부도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수용자가 과연 그렇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그 건전하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기분 좋게 상대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통 감수성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오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상대가 불쾌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능력, 자세, 그 다음에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뭔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잡아보고 싶었고 그걸 소통 감수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소통 감수성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용자가 도서관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서관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또 하나의 미디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건방지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반 대중과의 그다음에 지식 이런 거에 한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미디어가 아니겠냐. 그럼 그 미디어라면 미디어가 하는 역할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최근에 미디어가 하는 역할 그렇잖아요. 뭔가 쉽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정보를 누구에게 줄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뭔가 생각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대중의 입장에서 뭔가 엔터테이닝 팩터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서관이 향후 나가야 될 방향도 뭔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글쎄 아무래도 벽이 조금 있긴 하겠죠. 벽이
도서관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주는 어떤 그런 약간 무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허물어내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이 미래형 도서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도서관은 독서 활성화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요즘은 그 종이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을 제작한다거나 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독자하고 이용자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콘텐츠 구축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인 것인지 또 그리고 또 책이 활자 위주의 매체잖아요. 활자 매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께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싶네요. 저는 뭐 그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홍보나 PR을 한다 그러면 그 요즘에 꼭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꼭 예를 들어서 홍보나 PR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카드 뉴스 만들어 주세요. 뭐 SNS 어떻게 해주세요. 뭐 유입을 어떻게 해서 좋아요 많이 누르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본 과목들이 있어요. 예전에 마치면서 홍보대사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이게 보면 시대는 디지털이지만 때로는 감동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키를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도서관에 있어서 수용자랑 얘기를 얼마나 해봤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수용자가 그 사람들이 그걸 아까 말씀하신 걸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수용자 입장에서 그게 약간 불편한 건지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통 감수성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보면 내가 보기엔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소통은 없어요. 이게 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저 사람은 관심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Don't have to be loved by everybody. Cannot be loved by everybody.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통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소통하고 싶은 계층이 이렇게 형상화가 돼야 돼요. 프로파일링이 돼야 돼요. 아, 우리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겠구나. 그래야만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주체 입장에서 우리가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할 것 같은 건지 그건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엄격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약간 보편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타겟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보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뭐 물론 제 의견이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 서비스랑 타겟팅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겟팅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맞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 맞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자주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대2가 가르마가 아니라 80%의 매출은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20%의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고객이 늘어나요. 그럼 처음에 20% 이만큼이죠. 그럼 그 다음에 20%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20% 이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타겟이 확장돼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아 그게 보편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과 타겟팅은 굉장히 이제 뭐 밀접한 관계인데 그래서 항상 소통은 계산적, 전략적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치밀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진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명분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어요. 네, 많은 고민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뭐 이런 미디어들 또 뭐 컨텐츠들은 보통 공공 미디어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뭐
뭐 좀 충고해 주시거나 뭐 제언해 주실 점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리터러시 수준이 낮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공공이라는 게 이제 공공이라는 가치는 무겁고 점잖고 그다음에 너무나 뭔가 성숙해야 되고 막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을 알리는 방법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라든가 뭐 브랜드 에쿼티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거워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마저 엄숙하면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at to say랑 how to say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에요. what to say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엄숙하고 얘기가 중요한 거지만 그 how to say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게 때로는 유치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핵심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은 유치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부하고 공공기관들은 시민들한테 정책을 알리거나 이제 홍보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이 대중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림에 있어서 홍보가 역할은 그게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아니면 PR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전에 공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공공과 관련된 걸 그냥 알린다예요. 알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수용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란 건 저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걸 만들어서 그걸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이 호응하는 관계까지가 전체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정책이란 것과 이 정책을 알리는 걸 두 개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오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의도가 좋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가 있잖아요. 똑같은 what to say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하면 안 되지라는 문화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삿대질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소통 안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훈련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뭔가 밖에 있는 전문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하든가 그래서 이게 뭔가 넓게 알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알리는 건 그냥 하나인 거고 근데 우리가 대중과 어떤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혹은 고민하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비대면 상황이 많이 왔잖아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 본격화된다 그러면 우리의 소통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대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저도 당황했어요. 벌써 지금 2학기째 학생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갑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방역과 관련된 무슨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건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종감염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소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도서관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슨 뭐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할 것인가라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비대면과 관련돼서 더 어떻게 뭔가 특별하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도서관의 기본적인 그 포지셔닝은 미디어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거예요. 최근에 미디어들이 고민하는 걸 보세요.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걸 보세요. 이제는 그냥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 ING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코로나 ING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플해져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봐야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스튜디오 안에 이 멀티큐브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그림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수용자와 그 다음에 이 발화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물론 수용자가 이제 막 피드백을 주면 그걸 다시 또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만들고 막 이랬던 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한 프레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도 그걸 좀 인정하고 우리가 뭔가 정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디어가 마치 하듯이 그들과 나의 경계가 뭔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같이 뭔가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면 뭔가 벤치마킹 하시면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었고 이 부분은 또 깊이 또 갖고 있다가 도서관이 좀 좋아지는데 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또 목표, 또 최종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건 아니고 가리키는 게 좋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뭐 일단 학생들한테 계속 사랑받는 선생이 됐으면 좋겠고 수업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계속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헬스컴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랑도 뭐 자살 예방 프로젝트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금연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정신건강 뭐 이런 것들도 가끔 같이 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론 그러는 것들이 제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가 공부한 것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했던 것 때문에 좀 기뻐하는구나. 물론 제가 이제 그 뭐 세바시 찍고도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보면 재밌다 뭐 그래서 뭐 웃기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하하 그냥 그걸로 잊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고맙다라는 얘기가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끔 가다지만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절절하게 느껴지죠.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뭔가 사람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2년에 한 번은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한 권씩 나왔으면 좋겠다.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교수님 책을 2년에 한 번씩 그러게요.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교수님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좀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댓글은 쓰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